계산을 하고 그 계산대로 치밀하게 쓰셨던 거에는 자기 자의식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냉정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고를 많이 하고. 네. 본인의 스스로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본인의 성격이. 제 성격이. 예. 보통 어떤 평가 들으세요? 주위에서 약간 냉정한. 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소설 보면은. 그것도 반전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박희강 작가님 첫 책이에요.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좀 늦게 보시겠지만 저 이거 인쇄소에서 방금 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첫 책이시죠? 너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첫 책 낸 기분 어떠세요? 네, 꿈 같죠. 좋고 꿈 같지만 막 좀 속상한 것도 있고 막 그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네. 네. 책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좀 마음이 어수선하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책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목이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예요. 근데 이게 딱 보자마자 저는 그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그러니까 제목이 시인 시가 있어요. 유명하게 그러니까 시가 나를 찾아왔다라는 그런 시가 먼저 딱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겹친 거일까요? 아니면은 그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모티브로 삼으셨던 걸까요? 제가 시를 잘 몰라가지고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오래전에 뭐 백화점이었는지 호텔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직원분 그 유니폼 명찰에 있었던 이름이 은유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름이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은유, 그 메타포인 은유를 아예 의인화해가지고 캐릭터가 돼서 소설에 등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작품에서의 은유는 뭐 또 다른 나이자 또 이상의 세계, 소설의 세계, 뭐 예술의 세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인화된 은유가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계속 나를 자극하고 공격하고 뭐 티격태격하는 이런 얘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작품집 읽을 때 작가의 말을 먼저 읽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말을 나중에 읽었는데 나중에 읽으면서 작가의 말 앞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 이 표제작이 맨 뒤에 실려 있는데 읽으면서 이것도 작가의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작품 자체가 작가로서의 선언, 술사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작가가 되게 되셨는지.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 이 작품이 긴 버전의 작가의 말 같다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작가가 된 계기는 30대를 보내고 이제 40이 되면서 되게 그때 방황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성취, 이런 거를 계속 쫓아서 사는 게 이제 더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삶하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삶, 그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즈음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오피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게 더 낯설고 마음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춤을 배울까 아니면 사진을 배울까 뭘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소설 클래스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가면서 간만에 정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소설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을 키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작품집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제로 이게 이름을 올린 책은 폴더명 올세라는 책이 네.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도 이제 막 등단하신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보면서 저는 네. 이분들이 습작 동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분들하고 함께, 그분들 이번에 많이 축하해 주셨겠어요. 아, 네. 아. 다 소설 클래스에서 만났던 같은- 친구들이고 되게 친하게 지냈고. 물이 좋은 클래스였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술 먹는 모임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스타디 모임이 됐고. 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거의 그 멤버들이 거의 다 등단해서 작가가 됐고 지금은 굉장히 애정하고 뭐 든든한 그런 동료 작가들입니다. 맞아요. 저는 재밌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화자의 우리가 직장, 뭐 처음에 어떤 환경,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소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들, 특히 많이 읽은 독자들은 이제 그런 걸 예상을 하는데 매번 소설이 그것과 다른 반전을 주는데 그 반전이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는 화자들이면서 동시에 주위에서 자기랑 비슷한 모습을 풍기는 환자들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어이 이제 한 방을 주는데 그게 굉장히 묘하게 이렇게 통쾌하게 주는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작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흔들리는 것들 마지막 장면에서 마사지사인 하스나한테 보여준 태도, 그다음에 오피스에서 피의사한테 일침 주는 거, 저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200만 원어치의 마음에서의 마지막 행동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냥 보통 우리가 견디는 소설이다 그러면은 묵묵히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꼭 한 방을 탁 해주시고, 그냥 성과를 보여주는, 뭐 이런 있거든요. 그런 매력이. 그래서 이게 되게 잘 계산된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반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반전이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뭐 마지막 장면을 먼저 쓰는 작가, 첫 장면을 먼저 쓰는 작가, 뭐 내지는 이제 구성을 하는 작가, 네.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가마다 그렇잖아요. 스타일이 네. 다를 텐데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플롯을 엉성하더라도 미리 짜야지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플롯을 짤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이야기적인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인물들의 캐릭터를 보강하려면 어떤 에피소드나 표현 같은 게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플롯을 쓰는 단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플롯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글로 옮기는 과정이 계산대로 잘 되면 그냥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문장이나 뭐 마지막 장면보다는 뭐 첫 문장, 그다음 첫 단락, 첫 장면, 이게 저는 훨씬 더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실제 등장하는 주변 인물이 우리 진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진상이니까 요새는 빌런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빌런은 대체로 이렇게 주인공의 삶을 훼손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은 화자를 돌아보게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화자를 괴롭게는 하는데 삶을 훼손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유형의 진상인데 작가님이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서 진짜 싫어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희수. 화자? 네, 화자. 네. 맞아요. 그 소설만 조금 예외적으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나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그 주위 인물이 빌런인데 유일하게 그 위치가 바뀌었던 게 파라다이스 리조트였어요. 네네. 희수를 싫어하시는군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가장 진상인 그런. 네, 그렇긴 했어요.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200만 원어치 마음에서 혜선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근데 해서는 정말 싫은 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으시는 순간 주위에 몇 명 이름 지나갈 거예요. 누구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반드시 있는 인물이 혜선이에요. 저는 혜선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너무 그 감정이 돼서 당할까봐 화장을 진짜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다음은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화자의 행동을 보면서 안 당했다고는 못하지만 깔끔한데? 이 정도면은 제가 용서할 일은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소설 소재는 어떻게 구하세요? 소재는 뭐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심사, 네. 또 플러스 어떤 심리적 정황, 이제 이런 것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쓰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된 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그때 여행에서 겪은 아주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뭐 약간 변형해서 큰 얘기가 될 경우도 있고요. 뭐 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어떤 하나의 단어, 문장,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네. 소설로 연결시키시는. 네. 그 인물들을 취재할 때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삼으시나요? 아니면 인물을 좀 창조하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참고가 좀 되잖아요. 네, 참고는 하는데 그 모델로 삼아서 한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가족을 모델로 삼을 때는 네. 가족이니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고 썼는데 이게 누구를 연상시킨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울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흔적을, 그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흔적을. 그랬던 경험. 맞아요. 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한마디, 이런 게 너무 감칠나서 너무 써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그걸 소설에는 차마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혹시 소설을 쓰는 걸 직장 동료들이 알고 거의 계셨나요? 몰랐어요. 거의 모르고 안 알리고 썼고요. 이제 나중에 회사 그만둘 때쯤, 이제 그때쯤에는 조금씩 커밍아웃을 했죠. 저는 제가 소설 쓴다는 걸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된 시점에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나중에 써도 돼? 이 멘트 써도 돼? 뭐 이렇게 미리. 맞아요. 예. 이제 첫 책을 이게 첫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소설가로서의 포부,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의 지향점, 그리고 이제 독자분들한테 드리는 처음 인사인 거잖아요.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온전히 이제 작가님의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첫 소설집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박이간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저의 이 첫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이고요. 또 한지혜 작가님께서 인터뷰어가 돼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활자가 아니라 이거를 귀로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작가가 직접 낭송하는 오디오북으로도 이 책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만나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달에는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인 저희 첫 장편 안녕 클로이가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도 많은 독자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이강 작가님 어느 날 은유가 찾아왔다 첫 책 들고 작가님 만나 뵀는데요. 저는 오늘 정말 소설을 읽고 너무 좋아서 팬심으로 왔는데 일단 작가님을 찾아간 은유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제가 작가님을 만났고 우리 독자분들도 작가님의 좋은 소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좋은 소설 놓치지 말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 꼭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작가님 인사하시죠,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교유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